이 전쟁으로 수많은 난민들이 이웃 나라로 또는 그보다 더 먼 나라로 난민이 되어 떠나야 했습니다. 아이고, 네. 우리 네. 곁에도 익숙한 콩고 난민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가끔 TV에 나오는 콩고 방송인 화면에 나오는데요. 조나단을 콩고 왕자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네. 콩고 작은 부족 국가의 왕족 출신입니다. 위에 있는 게 그래요? 아버지인데요. 저 아버지. 아버지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많은 사람이 읽은 책인데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을 쓴 욤비토나 광주대 교수의 아들입니다. 조나단이?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텔레비에서 보는 저 사람도 콩고 난민의 후예인 거죠. 이렇게 콩고의 고통은 끝없이 이어졌지만 끝난 것이 아니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루문바는 콩고와 아프리카 전체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이해를 위험하게 하고 있다. 루문바 정권을 해체하고 동시에 아프리카 나머지 지역에도 문제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다른 신화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콩고 독립 이후 주 벨기에 미국 대사가 본국에 보낸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또 다른 신화. 인간이 자유로울 때 이룰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루문바의 열망은 또 다른 신화를 찾고자 했던 미국의 탐욕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또 다른 신화가 되기를 거부하며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음을, 파괴와 학살의 현장에서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또 다른 세상을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는 빨간 방송, 붉은 오늘 49번째, 아프리카의 어제와 오늘 7부, 제국주의가 유린한 피해 대륙, 끝없는 아프리카의 내전 4부, 콩고 내전과 파트리스 루문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지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나경채입니다. 네, 저희가 추석 연휴가 있어서 3주 만에 뵙죠? 네, 되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오랜만에 뵈니까 이제 아프리카의 역사 했던 얘기도 조금 가물가물하네요. 네, 그렇긴 하죠. 그래도 뭐 연휴 기간 동안에 어쨌든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자주 다루었던 팔레스타인이 최소한 일단 뭐 잠정적으로 총성에 멎는 협의가 이루어져서 매우 네. 다행스럽게 생각을 아유, 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 힘주어서 네. 여러 번 강조하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영향도 좀 있을 거라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이렇게 에너지를 모은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또 약간 트럼프와 관련된 불길한 얘기도 하나 있습니다. 하지 마 그런 거. 불길한 건 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3주 동안 저희 추석 연휴도 잘 지냈고 비가 많이 오는 가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을이 왔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가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아프리카 자 7번째 시간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요 저희가 독립했던 콩고 민주공화국 얘기했잖아요. 예. 그죠? 독립은 했는데 이게 이제 세 개의 정치 세력과 대립하고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정치 세력을 지원하는 강대국들의 개입이 있어가지고 예. 마치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내부의 분쟁이 국제 열강의 대리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여기까지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참 가슴 아프게 마쳤는데요. 네. 자,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로 이어갈 차례입니다. 네, 우선 뭐 독립 콩고 민주공화국에 닥친 가장 큰 문제는 모이스 촘베가 카탄가를 중심으로 해서 공화국을 독립적으로 세웠잖아요. 네. 이 문제는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를 구성한 카사부부하고 루문바 비록 정치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입장이었지만 어쨌든 공동정부를 꾸렸기 그랬죠. 때문에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촘바에는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유엔도 어쨌든 유엔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콩고 민주공화국이 독립이 됐으면 이 정부가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독립공화국을 함으로써 내전이 생길지도 모르는 위기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유엔 입장에서도 어쨌든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카탄가 공화국은 유엔이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게 됩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개입 자체는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루문바는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한시라도 빨리 이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을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그리고 유엔을 방문해서 국제연합 사무실에 가서 이 빨리 처리를 해주고 평화유지군을 대폭 적극적으로 파견해서 해달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미국이 가장 강대국이니까 그렇죠. 눈치를 보고 네. 미국이 안 움직이니까 유엔도 평화유지군을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야 이거 뭐 어쩌면 좋겠나 싶었던 루문바는 소련에 대해서도 또 협조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엔은 서방은 소련에도 협조를 요청한다고 저거 아무래도 조금 삐딱하더니 소련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냉전 시대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쪽에서 이제 미국과 서방이 루문바에 대한 원래 약간 우려하던 시각이 조금 더 진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백악관이나 서방은 루문바가 혹시 쿠바의 카스트로가 되는 거 아니야? 콩고의 카스트로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카스트로한테 워낙 네. 질렸기 때문에 1960년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놔두도록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루문바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속에서 어쨌든 콩고가 소련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것 이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날 역사가들은 당시 이제 루문바의 이 친소 조치가 뭐 역사적으로 좀 미숙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그런가요? 합니다. 그런데 조충거리는 미국과 유엔을 루문바 입장에서는 믿기가 어려웠고 또 더군다나 구리나 코발트, 우라늄 뭐 이런 이 자원들의 보고거든요. 이 보고인 카탄카라는 지역에 투자한 벨기에와 프랑스가 촌배를 사실 은연중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루문바가 소련의 지원 요청을 하는 선택 이것은 사실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루문바는 먼저 이 콩고에 있던 벨기에군에 대한 철수를 요구했고요. 또 카탄카와의 전면적인 전쟁을 서두르게 되는데 유엔은 촌배에 대해서 합법 정부를 인정하라고 협상을 시도하긴 하지만 촌배는 또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철수 명령이 떨어진 벨기에 군인 중 일부는 본국으로 가지 않고 자신들을 우대해주는 촌배에게 가서 또 용병으로 또 이 군인 생활을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지역 카사이주 콩고의 최대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카사이주마저 독립을 선언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루문바로서는 일단 카사이주 독립 선언만큼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과정에서 정부군이 독자 행동을 취했는데 카사이 주민들에 대한 강력한 진압으로 결과적으로 학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빌미가 되는 거죠. 서방 입장에서 가뜩이나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루문바에 대해서 서방 세계는 빌미를 퍼붓습니다. 아까 이제 새로운 신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이 와중에 나온 말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루문바는 이제는 이 카사이뿐만 아니라 카탄가 지역에 대한 공격을 늦출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루문바는 이 당시 굉장히 초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신생국의 이제 어쨌든 수반으로서 빨리 전국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런 상황인데 한편 서방은 저걸 제거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을 점점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을 시작합니다. 루문바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의 CIA, 벨기에, 프랑스가 은밀한 공모를 시작해서 쟤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신에 카사 부부를 앉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카사 부부하고 상의를 하게 됩니다. 저걸 제거하자. 그래서 카사 부부가 이걸 받아들이고 1960년 9월 5일 날
루문바를 총리직에서 해임해 버립니다. 저런. 사실상 대통령이긴 했지만 헌법상 명목상의 원수였기 때문에 카사부부가. 형식적으로 해임권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게 헌법적 권리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총리를 해임시켜 버린 거죠. 루문바는 당연히 즉각 사임을 거부했고 의회 또한 의회를 열어서 대통령의 총리 해임은 무효다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루문바의 소문을 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일단 해임했으니까 자기가 이 정부의 책임자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거고 네. 카사 부분은 네. 루문바는 의회가 무효라고 선언했으니까 내가 여전히 이 정부의 책임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두 개의 정부가 되는 형식이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혼란이 극단으로 치솟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둘이 극단으로 대립하고 있던 와중에 미국과 그리고 카사 부부는 원래 루문바가 임명했던 29살의 총참모총장, 군 총참모총장이었던 조셉 데질의 모부투 참모총장을 꼬드겨서 질서를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게 합니다. 저런.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권력은 군인들에게 넘어갑니다. 근데 형식적으로 그렇지만 군권을 손에 쥔 채 카사 부부는 대통령으로 남겨놓고 루문바만 연금 아주 상태로 묶어놓게 되는 의도가 거죠. 명확하네요. 네. 이쯤 되면 콩고 민주공화국은 완전히 혼란한 상태로 이제 빠진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미국과 서방이 만든 작품이니까 이후에 군부의 실력자였던 모부투 있잖아요. 네. 모부투하고 손을 잡고 콩고를 정리하는 그래도 전국 정리의 수순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제 이렇게까지 해놓고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던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던 유엔을 움직여서 콩고의 정치를 안정화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카사 부부 대통령 정부가 합법적인 정부인지를 총회에 상정합니다. 유엔이. 네, 유엔이. 어이가 없다. 사실 일종의 짜고 친 기획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53개국이 카사 부부 정부가 합법적인 정부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고 네. 24개국이 반대하면서 19개국은 기권하고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루문바는 공식적으로 권력에서 퇴출이 됩니다. 아이고야. 한마디로 서방의 폭력이었던 그러네요. 거죠. 네. 참 식민지가 독립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어떤 식민지로 남아야 된다고 그렇게 취급당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서방의 패권주의 진짜 오만하고 정말 잔인하네요. 그렇어요. 그렇네요. 근데 루문바는 정말 속수무책이었을 텐데 그렇다고 해도 루문바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그렇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정치 세력들도 있었을 텐데 간단히 정리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내전이 안 일어나는 게 오히려 이상할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당연히 이제 이후 전국은 내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요. 루문바를 지지하는 반군이 당연히 형성이 됩니다. 네. 또 루문바는 지금 연금 상태에 들어갔잖아요. 이 연금 상태로부터 탈출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탈출도 하는데 며칠 만에 모부투의 군대에 다시 또 체포돼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벨기에나 CIA 또 카사 부부나 모부투로 이어지는 이 권력 카르텔은 이 루문바라는 사람 이 가만히 둬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에 빠집니다. 이미 이제 루문바를 중심으로 이를 지지하는 반군이 무장투쟁까지 시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루문바를 그대로 두는 것은 앞으로의 이제 권력의 안정을 그렇지. 위해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네. 있겠죠. 큰 그렇죠. 위협인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국제사회에 눈이 있는데 그냥 뭐 대놓고 제거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 방법을 찾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 예. 고민하다가 무릎을 치는 어떤 묘안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아하 루문바를 그의 정적 촌배에게 보내버리자. 진짜 나쁜 머리 잘 돌아간다. 그래서 루문바를 모부투와 카사 부부는 촌배에게 루문바를 보내면서 촌배한테 약간 화해하자 이렇게 제스처도 되는 거고요. 또 동시에 촌배라면
이 루문바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차도 살인지게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이럴 때 쓰는 차도 말이죠. 살인. 전형적인 차가운 차도 도로에서 살인이죠. 살인을 하는. 네, 누군가 로드킬을 차도 살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던데. 네. 어쨌든 촌배를 이용해서 루문바를 제거하자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루문바는 카탄카의 촌배에게 보내집니다. 그리고 그 보내진 날 바로 총살을 해버립니다. 진짜. 이렇게 되자 유엔은 아니 루문바를 죽였다고 촌배가 라고 하면서 촌배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제서야 유엔 평화유지군을 동원해서 카탄카 지역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여러 가지 수를 두는구나. 그러니까 뭐 이수겹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삼수겹장, 사수겹장 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 촌배에 보내고 거기 죽였다고 또 네. 너네 나쁜 놈이지 하고 또 치고 뭐 루문바를 제물로 바치고. 그러니까요. 예. 또 외교가 냉정하다는 말은 우리가 곧잘 하는데 이렇게 비겁하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아니 결국은 그렇게 죽음을 맞다니 너무 가슴 아픈데요. 콩고 민주공화국의 초대 총리고 누구보다도 콩고라는 나라가 외세 개입이 없는 독립적인 국가,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런 포부가 있었던 파트리스 루문바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아프리카는 돼서 이렇게 혁명가는 다 젊었을 때 죽고 오래 산 사람은 혁명가였어도 다 독재자가. 그러니까 그게 그럼 만약에 흉터가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뭐 약간 파트리스 루문바가 오래 살았으면 독재자가 예, 됐을까? 저도 이런 생각이 생각을 좀 했어요. 들게 되는 거죠. 일찍 죽어서 다행인 거예요. 다행인 건 아닌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이런 계기로 하여 긴 세월 콩고를 전쟁과 독재의 나라로 이제 만들 것이라는 이런 상황이 그것을 모르는 거죠. 예상이 예. 돼. 네. 강대국 패권 노름. 어쨌든 이 내부에서는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탐욕과 강대국의 패권이 같이 겹쳐지면서 이런 상황이 지금 빚어진 거죠. 네. 네. 그 책 중에 네. 누가 루문바를 죽였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꽤 두꺼운 책인데 저 표지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경 벗으니까 더. 예. 이 잘생겼네. 책은 콩고 민주공화국 수립 이후 미국의 CIA 그리고 벨기에와 프랑스 등의 서방 그리고 유엔 이 어떻게 이 신생 독립국을 유린하고 루문바를 어떤 계략을 써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는지를 속속들이 파헤친 책입니다. 아. 강대국의 패권주의의 적나라한 속살이 가감없이 드러나는 책인데요.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이 당시의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죽은 아프리카 편에서 유독 영화나 책 소개가 많은 것 같아요. 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우리 시청자들이나 또 애청자들이 아무래도 이쪽을 접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영화나 책을 통해서 일단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래도 그렇게 측면에서. 문화적인 많은 접근들이 있었네요. 네. 책이나 영화나. 네. 이렇게 이제 파트리스 루문바가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그 뒷이야기 잠깐 언급하고 갈게요. 네. 총살한 다음에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카탄카 정부는 촌배의 정부는 이때 경찰청장이 벨기에의 용병이었습니다. 아, 벨기에 그래요?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벨기에인 경찰청장이 시신을 조각내서 황산통에 녹여버립니다. 시신을. 그리고 남은 게 금리빨 2개였다고 하는데요. 이 금리빨 2개를 수거해서 보관하다가 이게 이제 벨기에로 갖고 갔을 거 아니에요. 벨기에가 2022년에 콩고 민주국가의 공화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이를 42년 만에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42년 만에 루문바는 이제 킨샤사로 돌아온 거죠. 너무 그래서 잔인하다. 처음으로 그의 누울 자리 비록 금리 2개였지만 그나마 그의 누울 자리를 콩고 땅에 갖게 된 거죠. 그 사이에 루문바는 수십 년의 내전 속에서 콩고인들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네. 워낙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 그 전란과 독재를 겪으면서 루문바가 살았더라면 이라고 네. 하는 것을 이제 네. 콩고 국민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루문바가 살았더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비통함과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 루문바는 콩고 민주공화국 국민들에게는 국부로 추앙을 받고 있는 저 표정만 봐도 있다고 하죠. 알겠네요. 예. 네. 아유 참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데. 어쨌든 루문바가 사망한 이후에 이 콩고의 정세가 참으로 막장으로 갔을 것 같은데요. 파트리스 루문바의 제거로 전국은 더욱 혼란스러웠을 테고 그 이후의 상황들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네,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네. 일단 모부투는 루문바를 배신한 사람이죠. 네. 모부투는 참모총장직을 수행하면서 군부를 장악하고 실세를 군림하지만 실질적인 정치 권력은 대통령을 맡은 카사부부가 갖게 됩니다. 네. 법적으로는 사실 카사부부는 상징적 역할에 불과하지만 이제 실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네. 다음으로 이제 이 실제 루문바를 죽였던 모이스 촌베 이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프랑스, 벨기에 같은 나라의 힘을 기반으로 카탄가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이 지역을 지배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 루문바를 따르는 반군, 이 반군이 형성되었었잖아요. 네. 이 반군은 카사부부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소련, 중국, 쿠바 이렇게 사회주의권의 지원을 받으면서 서남부와 동부의 점차 세력을 확장해서 정부의 무장 투쟁으로 맞서는 세력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한마디로 이 독립국가가 되었지만 통일된 국가로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콩고가. 내전이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루문바를 따르는 반군들은 때로는 정부를 상대로 또 때로는 카탄가 공화국을 상대로 내전을 벌이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력은 이 아프리카의 전략적 기반이자 또 자본의 경제적 이익이 걸린 카탄가를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엔 평화유지군이 1961년에 추가 파병을 하고요. 63년에 모부투와 함께 카탄가 공화국을 제압합니다. 여기에서 패배한 촌베는 스페인으로 도망을 갑니다. 망명을 간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어쨌든 정리는 하죠. 근데 이제 이 카탄가 공화국과 유엔 평화유지군 그리고 모부투의 군대 이렇게 이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카탄가 공화국을 평화적으로 정리하려고 유엔 사무총장이 촌베를 만나러 아프리카에 오게 되는데요. 콩고에. 네. 이때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다그 함마슐드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느끼는 건 이거 촌배가 죽였나 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단순 거죠. 사고예요? 네. 근데 그래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최종적으로 비행기 엔진 결함으로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콩고로 날라올 정도로 서방이 얼마나 콩고 문제에 집착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석연치가 않긴 대목이 합니다. 석연치는 않긴 하죠. 네. 넷플릭스의 자도빌 포위 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화면에 그 포스터가 나오는데요. 제가 처음에 넷플릭스에서 저걸 보면서 이건 무슨 영화일까? 정말 이 영화를 아무 생각 없이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그렇지. 배경도 모르고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충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영화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내전을 쭉 준비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이 영화의 내용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됐겠죠. 당시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카탄가주에 파견되었던 아일랜드 군대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이 루문바의 처형 장면입니다. 아이고, 이제 그렇게 그렇구나. 시작되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당시 벨기에, 프랑스, 미국, 유엔의 더러운 정치적 책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 영화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영화도 그래서 이게 진짜 전쟁 열심히 영화가 보셔. 아니고요. 이게 전쟁 영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 이야기. 사실 정치 이야기고 이 아일랜드가 결국 고립된 속에서 정말 영웅적인 투쟁을 통해서 살아서 돌아오게 돼 많이 죽었죠. 돌아왔는데 유엔이 쪽팔릴까 봐 이들을 고립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쪽팔릴까 봐 끝까지 이 사람들이 영웅이 아니라 패잔병으로 취급하고 아일랜드 역사도 그렇게 기록했다가 그래요? 무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아일랜드 군대를 인정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네. 이건 또 새로운 얘기네. 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결과적으로 이 카탄가 지역이 정리되기는 했어요. 네. 그러긴 했는데 이제 콩고 내전이 뭐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여전히 계속되고요. 파트리스 루문바를 지지하는 반군이 남아 있잖아요. 네. 이 반군은 더욱 세력을 확장합니다. 서부의 쿠일루 지역을 중심으로 한 피에르 물렐레와 동부 지역의 스탠리비라는 지역을 근거지로 상당한 영토를 점유하고 있던 신바 반군 세력의 그베녜
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반군 세력인데요. 또 서부의 쿠일루 반군은 금방 진압되고 말았는데 동부의 그베니에 반군은 콩고 민족해방위원회 CNL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스탠리빌에서 콩고 인민공화국을 선포할 정도로까지 상당한 세력을 확보합니다. 콩고 인민공화국은 소련과 쿠바, 탄자니아 이런 이제 이 좌파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모부투 세력과 치열하게 내전을 벌이는 거죠. 아이고 참. 진압을 한 것 같았는데 다시 시작되는 네. 혼란한 전국이 네. 계속되고요. 어쨌든 독립된 콩고 민주공화국이기는 하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방금 그 얘기한 신바 반군인데요. 네. 신바가 무슨 신바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신바? 라이온 킹? 네. 어? 이게 이 신바가 스와힐리어로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바 반군이라는 게 반군의 이름이 사자 반군인 거죠. 그런 말하자면.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내전이 끊임없이 진행되자 카사부부는 어쨌든 이걸 정리해야 되잖아요. 반군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다급해지니까 1964년도에 요 동부의 반군을 격퇴시키기 위해서 동부 지역에 영향력이 있던 카탄카를 중심으로 한 이 동부 지역에 영향력이 있던 원래 카탄카 공화국까지 선포했던 촌배를 불러드립니다. 망명했던. 아까 스페인 망명했다고요? 망명했던 촌배를 다시 불러드려요? 불러드려요. 망명 중인 그에게 총리직을 제안하고 뭐야? 야, 같이 정리하자. 그 촌배는 그래 알았어 내가 갈게. 야, 그래갖고 진짜. 총리직에 취임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너무 얘가 웃긴다. 들어와가지고 동부의 반군이 수그러든 건 아니고요. 오히려 네. 들어와가지고 이번 기회에 아예 권력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카사부부하고 오히려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저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1965년쯤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받은 모부투의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이 계속 격화되지만 네. 실제로 어쨌든 정부군이 반군을 제압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 이 시기에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 이 콩고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네. 바로 체게바라였습니다. 네. 쿠바 혁명의 그 체게바라? 네, 우리 거지 맞습니다. 이렇게 베레모 쓴 그거 바로 그 멋있는 사람. 그 아저씨. 네. 왜? 체게바라가 그 아프리카에서 그렇죠. 게릴라 네. 거기 참여했다는 게 여기예요? 콩고 내전?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게바라 평전을 읽을 때 네. 콩고 내전을 속속들이 알고 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회주의 혁명을 도와주기 위해서 콩고에 갔나 보다 싶었는데 이게 이제 이런 맥락이었던 거죠. 파트리스 루문바의 그렇구나. 반군 이런 속에서 치러지고 있는 내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데요. 네. 건너뛰고 싶지만 어쨌든 체게바라 이야기 안 하고는 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붉은 오늘에서도 한번 다루자 싶었지만 아직 이야기하지 못한 체게바라 이야기 조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959년 1월 달에 쿠바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혁명가 게바라와 정치인 카스트로 사이에는 간극이 생기기 나기 네. 시작합니다. 카스트로는 친소련 정책을 취해서 자국 내 소련 핵미사일 기지 설치를 허용하고 대신에 그러니까 소련은 어쨌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쿠바에 그걸 설치하고 대신에 쿠바는 경제 및 군사 원조를 얻어내게 되죠. 이때 1962년 케네디가 그래 진짜 한판 하겠다는 거냐라고 하면서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하고 이때 소련이 무릎을 꿇으면서 미사일 기지를 철수를 하잖아요. 이게 소위 쿠바 미사일 위기인데요. 이 과정에서 쿠바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후퇴한 소련에 대해 게바라는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철수가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저 자기네들의 이익 아니면 이익의 모든 것을 우선해서 고려하는 그리고 쿠바하고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상의조차 하지 않는 이런 소련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실망을 하게 됩니다. 네. 복잡한 냉전 체제 속에서 소련이라는 언덕을 무시할 수 없었던 카스트로와 달리 게바라는 또 다른 제국주의의 모습을 소련에게서 본 거죠. 네. 그러면서 이 패권적인 사회주의에 대해 점차 실망을 하게 되고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소련을 세계혁명의 주체로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바라는 뭐 하여튼 순수한 혁명적 열정으로 억압받는 전 세계 인민의 해방을 위한 세계혁명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던 게바라에게 이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의 이런 태도는 결코 이해할 수 없던 일이었던 거죠. 그런 게바라를 소련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건 정말 껄끄럽겠네요. 껄끄럽게 짝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게바라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함부로 할 수도 잘생기기도 없고. 했고. 그러니까 누굴 건드려요? 혁명의 영웅이 결국 있고. 누구를 건드려요? 카스트로한테. 어. 야, 이 자식아 저것 좀 어떻게 정리 좀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관계가 조금씩 껄끄러워질 수밖에 그렇겠네요. 없고 게바라는 어. 나 때문에 카스트로가 곤란하겠다 이런 음. 생각하고 나 때문에 이 혁명 쿠바가 곤란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게바라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공간이 쿠바가 아니라 또 다른 혁명의 장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게바라는 쿠바를 떠나기로 내심 결정을 하고 1965년 2월 달에 알제리에서 열린 제2차 제3세계 연대 회의에서 소련에 대한 비판을 쏟아냅니다. 이제 난 간다. 가는 판에 내가 못할 얘기가 뭐가 있겠냐라고 해서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저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소련은 전 세계 노동계급의 중요한 목표와는 거리가 먼 기묘하고 이기적인 정책을 통해 곳곳의 대중혁명에 대한 지원을 아끼고 있다. 형제를 도모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인민들이 피와 땀으로 마르도록 생산한 1차 산품을 헐값에 팔게 하고 최신식으로 자동화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비싼 가격으로 사게 만드는 것을 어찌 호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회주의 국가가 제국주의적 착취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랄하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게바라는 소련을 제국주의의 공범으로 말한 것이고요.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서 이 소련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해라 이렇게 아주 대놓고 비판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즉각적으로 소련은 베트남과 콩고의 해방 전사들에 대해서 지원하라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야, 멋있네요. 역시 게바라답네요. 그렇죠. 게바라 소련은 이런 연설을 한 게바라에 대해서 경로했겠구만요. 시쳇말로 청와대 경로하듯이 경로했겠죠. 그 시기가 제가 찾아보니까 호르쇼프하고 브레즈네프 예. 이렇게 교체되던 시기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사일 위기 때는 호르쇼프, 그다음에 65년도에는 브레즈네프, 요 시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소련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게바라는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귀국 전에 작정하고 한 거네. 네, 귀국 전에 모든 공직을 사임합니다. 미련 없이 사임을 하고 귀국 후에 침묵하던 게바라는 65년 4월 1일 쿠바를 떠납니다. 쿠바를 떠나면서 카스트로에게 편지를 한 장 보내는데요. 이 카스트로는 소련으로부터 온갖 압박을 받았지만 체 게바라를 혁명의 동지로서 시종 일관 존중했다고 합니다. 그런 카스트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게바라는 장문의 편지를 남기게 되는데요. 이 편지는 곧바로 공개는 건 아니고 6개월 정도 후쯤에 체 게바라가 아프리카 콩고에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던 10월 3일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공개가 됩니다. 네.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네. 낭만적입니다. 당신의 곁에 머물면서 카리브해 위기가 야기한 슬프고도 저 빛나는 시간들을 우리의 민중과 더불어 함께 했다는 사실에 긍지를 느낍니다. 낙영채 문장인데 이거. 만연이면서 감정이 엄청 묻어나는. 이 세계의 다른 땅에서 미약 하나만 나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쿠바의 수반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막론하고 새로운 전장에서 나는 당신이 내게 심어주었던 신념, 민중의 혁명정신, 가장 성스러운 의무를 수행한다는 생각을 늘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쿠바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합니다. 아이고. 나는 쿠바 혁명가로서 책임감을 숙지하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승리를 쟁취하는 날까지 영원히 전진, 조국 아니면 죽음을 나의 모든 혁명적 열정을 다하여 당신을 보응합니다. 진짜 감동적인 진짜 편지다 이거. 이게 다시 혁명의 읽어봐도 동지에게 이런 편지를 받는다면 진짜
멋집니다. 네. 이게 근데 가능한가? 혁명이 사실 보통의 사람들은 이게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혁명이 성공하고 이제는 그야말로 편하게 지내면서 그죠? 네. 그렇게 지내도 될 사람은 다시 혁명의 전쟁을 찾아서 전장으로 네. 나아간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어려워요. 저는 네. 못해요. 저도 못해요. 네. 여기까지는 멋진데요. 네. 그 다음 여기까지는 얘기 아주 있습니까? 감성적이고 멋진데 어쨌든 이렇게 떠난 게바라가 향한 곳은 한참 독립투쟁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위해 제국주의와 끊임없이 내전이 벌어지던 검은 대륙 아프리카입니다. 예, 그 당시 아프리카는 곳곳에서 독립 이후에 서방이 여전히 자기 이 독립을 그렇죠. 시켜놓고도 네.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고 여기에 맞선 투쟁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미 우리가 지난 편에서도 본 것처럼 모잠비크, 앙골라 등지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투쟁을 벌이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게바라가 주목한 곳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콩고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서방의 제국주의에 맞서 자주 독립국가를 위해 분전하던 파트리스 루문바는 이미 사회주의권에서도 유명한 인사였어요. 그렇죠. 게바라도 이 사람의 이름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 또 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비통해했습니다. 그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서방이 콩고의 자원에 대한 탐욕으로 신생 정부를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게바라는 바로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달려갑니다. 루문바 반군과 함께하기 위해서였죠. 진짜 이게 참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쿠바 혁명을 이끌어냈고 혁명 이후에도 사실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굉장히 할 일이 많은 많죠.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중앙은행 총재라는 직위를 내던지고 그 밀림으로 다시 떠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리 소련과의 갈등이 있다 해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안온한 삶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도 있었을 거고 쿠바 혁명의 완수를 위해서 노력할 것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고통 속으로 들어갈 결심을 하는지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좀 개발하죠. 이게 이해 불가한 사람. 그런가 봐요. 그래서 네. 개발아 하나 봐요. 그러니까 네. 이해 불가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체 게바라와 함께 콩고로 향한 사람들은 정확하게 136명이었습니다. 네, 많이 갔네. 파트리스 루문바를 지지하던 탄자니아의 줄리어스 니에레레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서 탄자니아를 거쳐 콩고에 도착한 게 1965년 4월 24일이었습니다. 네. 아까 반군이 크게 두 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물렐레 반군은 이미 진압이 되었지만 동부의 신바 반군은 그렇죠. 여전히 치열하게 정부군과 내전을 벌이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신바 반군의 핵심들이었던 그베네, 로랑 데지레 카빌라 등의 반군과 연결되어서 정부군과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게바라의 콩고 활동은 실패로 결국 끝나고 마는데요. 게바라는 늘 노트에 기록을 남기고 일기를 남긴 그렇죠.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 콩고 활동을 기록하면서 시작했던 첫 마디는 실패에 대한 이야기. 이런 표현을 쓰면서 콩고 이야기를 시작할 정도로 스스로 이 혁명 작업은 철저하게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네. 당시 그가 만난 반군 지도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로랑 데지레 카빌레라는 사람입니다. 저 얼굴을 기억하시고 이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나중에 콩고 전쟁을 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는 전투가 없는 도시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고 반구 있었고 지도자인데 또 반군의 규율과 질서는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쿠바와는 다른 아프리카의 지리적 조건, 스와힐리어를 알지 못해서 발생한 소통의 문제, 반군 내에 있는 중국파와 소련파의 갈등 등이 겹치면서 게바라는 악전고투의 시간을 보냈던 거죠. 네. 그의 노트에 기록된 상황들을 보면 당시 상황이 적나라한데요. 반군이 술집 매춘굴에 드나들며 성병에 걸리기 일쑤였고 다와라는 미신을 믿어서 마법의 약을 마시면 총알을 맞아도 괜찮다고 여겼다고 하고 무기에 대해 부주의해서 권총으로 장난치다가 허벅지를 날려먹는 반군들도 있었고 아이고. 반군 지도자가 물에 빠지자 이를 구해내기는커녕 악령이 물에서 잡아 끄는 것이라며 우리도 잡힐지 모르니 도망치는 것을 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책 게바라 일기에 나옵니다.
네, 그 정도로 당시 반군이 정부군에게 이길 수 있었던 조건이 아니었다 이렇게도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혁명을 하겠어요. 그렇죠. 거기 제 발로 찾아갔는데 개발아 엄청 실망했겠는데요. 게바라도 당연히 실망했을 텐데 그때 당시 이제 게바라가 쓴 일기를 토대로 출간된 책을 읽은 저도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래요. 이러려고 때려치고 이러려고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아무튼 이제 결국 신바 반군은 정부군에 의해서 사실상 진압이 되고요. 게바라 또한 65년 10월에 콩고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 이후에 탄자니아에서 잠시 게바라는 머물 추스리고요. 66년 7월에 쿠바로 잠시 돌아가지만 다시 3개월 만인 66년 10월에 이번에는 남미의 볼리비아로 혁명의 길을 또 떠납니다. 네. 그리고 결국 1년 만인 67년 10월에 볼리비아 정부군에게 체포되고 처형당하면서 아이고. 최후를 마감합니다. 네. 아니 오늘 우리 주제가 개발아 책 개발아는 아니지만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다루지 않을 수가 네. 없었던 건데 이게 이제 개발아 이야기를 넘어가지 않은 것은 결국은 이 냉전이라는 구도에서 이 패권과 이권을 앞세운 미소의 또 다른 제국주의가 결국 신생 정부에게 자주적인 독립국가로서의 지평을 여러 가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네. 어쨌든 그 속에서 제국주의 야만에 맞서서 싸운 아프리카의 혁명가들, 네. 그리고 그 이상을 함께한 개발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콩고 민주공화국의 내부 얘기로 돌아가 보죠. 네, 이제 65년 초에 물렐레 서부 반군이 진압되고 네. 10월 달에 동부의 그베네 신바 반군이 진압되면서 네. 사실상 콩고 민주공화국의 내전은 정리가 됩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중앙 정부에는 카사부부와 촌베의 권력 투쟁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내전은 정리됐지만 정권이 안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이때 이미 내전이 진행되던 와중에 서방의 대리인이 됐고 미국 CIA와 직통을 하던 모부투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카사부부와 촌베 모두를 축출해 버리고 드디어 그냥 실세가 아니라 명실공히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모부투가. 그리고 1997년 이때 1965년에 잡았으니까 97년까지 32년간 독재 권력을 어찌했을까? 휘두르게 됩니다. 아이고 진짜. 어쨌든 콩고 민주공화국의 내전이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콩고 내전을 얘기하게 된 것이 지난번에 네. 르완다 내전이 94년 7월에 정리되면서 그 보복을 두려워했던 후투족이 그러니까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의 난민으로 들어가고 그 난민으로 들어온 후투족의 상당수가 르완다 정부군이나 인테라 하무에라는 민병대원 그죠? 민병대원들이어가지고 난민촌이 하나의 병영촌처럼 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내전 상태에 있던 콩고의 내전이 확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네.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얘기를 하려고 우리가 그러니까. 저기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지금 네. 콩고 민주공화국 얘기까지 넘어온 넘어왔죠. 거잖아요. 네. 자, 우리가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2세부터 얘기를 네.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그런 거죠. 콩고 얘기를 쭉 이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요. 네, 복잡하니까. 네, 초기 네. 독립 후에 내전이 있었고 네. 그 내전은 1965년에 종료되었고 그리고 모부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뒤로 32년간 장기 집권을 시작했고 그런데 그 사이인 1994년에 그렇죠. 르완다 내전으로 후투족이 자이르로 들어오면서 콩고 내전이. 민주공화국 예. 자이르로 들어오면서 내전이 확산되었다. 네. 이 얘기죠. 그러니까 1960년대 내전이 종료되었지만 모부투 집권 독재 시기에도 여전히 이어져 오던 내전이 일부 있었고 그 내전과 합쳐지면서 이게 큰 내전이 네.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어쨌든 모부투가 집권한 다음에 그래도 안정을 뭐 내전이 네. 있는 것보단 나으니까 조금이라도 안정을 찾긴 했지만 그렇다고 아예 반군이 없어졌던 건 아닌 거죠. 아, 네. 그래요. 동부의 밀림의 로랑 데지레 카빌라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가 이끄는 아주 작은 반군 세력이 있었지만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죠. 그냥 이제 산적 같은 거야 말하자면. 네. 모부투는 1968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적인 조치로 여전히 콩고에 남아있던 유럽식 징명을 다 바꿉니다. 그래서 레오폴드빌은 킨샤샤로 그리고 스탠리빌은 키상가니로 카탄가주의 주도였던 엘리자베스 빌은 루분바시로 이렇게 이름을 다 바꾸게 됩니다. 네. 이어서 1970년 그동안의 대리 정치를 청산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뒤 1971년에는 국명도 자이르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도 아프리카식으로 바꿉니다. 조셉 이런 서방식 이름이 아니라 네. 아예 이름을 조셉 데지레 모부투에서 모부투 세세세코 음벤두와 자방가로 변경을 그게 시킵니다. 이름이에요? 네. 길게도 바꾸 진짜 이름이에요? 그렇게 네. 길게? 그 이름 뜻이 뭔지 알아요? 모르. 초인적 인내와 불굴의 의지로 지나가는 발자취마다 불을 남기며 정복의 정복을 거듭하며 전진하는 전능한 전사. 이게 아까 그 모부투 세세세코 음반두 외와 자방가 이게 뜻입니다. 네. 아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뭐 그런 거보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 우리식으로 따지면 민족의 태양이시며 위대한 지도자이신 뭐 아무개 김일성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야, 네. 이름에서 벌써 독재의 냄새가 진하게 풍기네요. 아주. 응? 네,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은 뭔가 이제 좀 새로운 조치를 취할 거 아닙니까? 이제 네. 뭐 정적들이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네. 우선 파트리스 루문바를 국민 영웅으로 추대하면서 민심을 달랩니다. 세상에 배신자가. 아무튼 사실상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기 책임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그러니까.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네. 초기에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비교적 높기도 했어요. 왜 워낙에 이 천연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장점이 있고 또 아프리카에서 분명하게 반공을 내세우는 나라여서 반공의 아프리카라는 행세를 한 거죠. 반공의 보루가 된 거고요. 이것을 외교 전략으로 중요한 외교 전략으로 삼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서방의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주변 다른 나라들이 좌파 정치 세력이 강하고 또 이들이 내전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형국에서 서방 입장에서는 반공의 보루로서의 콩고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된 겁니다. 그랬겠네. 네. 네. 또 미국의 아프리카 원조를 위한 지원금도 사하라 이남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지원금의 절반을 콩고가 나중에 자이르로 이름을 바꾸는데요. 네. 이 자이르가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어.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자이르는 모부투 정권 하에서 지옥이 돼버립니다. 응? 이제 지옥이 돼버리는데요. 모부투 치하의 자이르에는 무슨 이런 막장 국가가 있나 싶을 정도의 지옥이 그래요? 되는데요. 네. 이제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 독재가 시작되면서 막장 그렇죠. 국가가 된다는 거죠. 어. 이제 어떤 정도로 막장 국가가 돼버리냐면 집권 2년 후부터 다른 정당의 활동을 완전히 원천 봉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일당 독재 체제를 네. 구축하는 거고요. 또 1970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뭐 당선은 됐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반대표가 157표였어요. 무슨 동네 구의원 선거도 아니고. 근데 찬성표가 1,010만 표, 그러니까 1,000만 표가 넘어요. 99.99% 찬성으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넘는 인구인데, 유권자 인구인데 반대표가 157표. 이건 아무리 좀 짜고 쳐도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됐고요. 또 모부투는 그 후에도 7년 임기의 선거 때마다 매번 99%의 지지율로 당선이 됩니다. 막걸리 뿌렸을까? 네, 해도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뭐 아무튼 이 정도 더 놀랄 겁니다. 모든 국민은 태어나면서 동시에 모부투의 정당 인민혁명당이었는데요. 이 정당의 당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99%였구나. 노동조합 중에서 뭐 유니온샵 같은 게 있잖아요. 입사하면 조합원이 되는. 그러면 거기 거부하면 유니온 죽나? 파티야. 유니온 파티. 그것도 태어나면 거부하면 죽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모부투에 대한 어떤 뭐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발언 당연히 허용되지 않고요. 영장 없는 체포, 고문 실종 뭐 이거는 당연하고요. 세상에. 또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긴장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쿠데타를 조작하면서 조금이나마 정적 행세를 하려는 사람들은 다 처단해 버립니다. 어머나.
당연히 언론은 뭐 정권의 나팔수가 됐고요. 모부투의 개인 홍보만을 위해서 언론이 기능합니다. 국민의 일상은 뭐 전면적으로 통제가 되는 거고 복장도 횡일화시키고요. 이름도 통제합니다. 모두 아프리카식으로 개명할 것을 강제합니다. 신생아에게 유럽식 세례명을 줬던 신부가 있는데 5년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또 우상화 작업도 전면화합니다. 이 사람이 74년도에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김일성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 직후부터 우상화가 본격화되었다고 해요. 아, 또 영감을 그러면서 얻었구나. 북한 가서 모부투주의라고 하는 말까지 생깁니다. 주체 사상을 그래서 본떠가지고. 국민들은 그 이후에 국민들은 모부투 배지를 착용해야 되고요. 학생들은 등교할 때마다 모부투 이름을 외치면서 춤을 춰야 됩니다. 아, 이게 웬일이냐. 네, 아무튼 상상을 초월한데요. 모부투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앞에 인민의 구세주, 조국의 아버지라고 붙여야 돼요. 우리에게는 80년대 전두환으로 시작되는 땡전 뉴스가 있었는데 자이르 뉴스에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모부투의 모습이 인트로 화면으로 내보내졌는데요. 이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 화면을 보시고 네, 10분 보시죠. 휴식을 하시도록 네, 하시죠. 네. 화면 보면서 우리가 10분 동안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지금 8시 50분인데요. 9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영상 한번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붉은 오늘 양경규, 나경채, 심재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습니다. 붉은 오늘.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아까 저희 잠깐 쉬면서 동영상 봤잖아요. 네. 자, 동영상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참, 네.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식의 독재와 우상화는 이 독재 국가에서 종종 있었잖아요. 있죠. 네. 네.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문제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이런 독재 국가라 하더라도 유지는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심각한 건 민생 파탄과 부정부패 문제였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죠. 해결이 안 된 네. 거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막장인데요. 그냥 네. 나라 돈을 개인이 마음대로 씁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그 돈을 부정으로 축제해서 외국은행에 예치하고 아이고. 온갖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죠. 국가 진짜 예산의 막장이네. 60%를 개인이 썼다고 하니까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만하죠. 모부투는 식민잔재의 청산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외국 자본이 소유한 모든 기업을 국유화합니다. 잘한 조치죠. 네. 얼핏 민족 감정으로 보면 좋은 일이어서 네. 국민들도 박수를 쳐준 일이긴 한데요. 네. 문제는 이걸 국유화하면서 기업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적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쵸. 하듯이 이걸 모두 친인척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또 착복해 친인척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또 재산을 불려요. 그러는 사이 국가 경제와 민생은 파탄이 났고 모부투 집권 말기에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그 이유의 대부분이 개인이 착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 그 실제 경제 통계를 보면 실업률은 80%, 영유아 사망률 50%, 공무원 임금 체불은 그냥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 여기다가 감당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죠. 예를 들면 1985년에 1달러당 50자이르였던 환율이 1993년 8년 만에 달러당 1억 1천만 자이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달러당 50자이르가 달러당 1억 1천만 자이르가 됐으니까 이 인플레가 뭐 그런 말이 안 된다 예. 이건 진짜. 그 결과 1995년 세계 3대 빈국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착복을 해가지고. 네.
이 정도면 국가라고 할 수 없네요. 없죠. 네. 네. 매년 착복하는 돈이 국가 예산의 60%라니.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가 부정축제만 하지 않아도 민생을 그렇죠. 어느 정도 살릴 수 꾸려갈 수 있었을 있는데. 텐데. 예. 그죠? 예.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뭐 호화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어머나.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호화 생활을 위해서 쓴 건데요. 그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콩코드 비행기가 응. 착륙해야 되니까 응. 자기 고향의 공항을 확장해요. 또 콩코드 비행기는 이게 외국 비행기잖아요. 프랑스제 비행기인데 이거를 전세 내서 사용합니다. 자가용처럼. 또 외국의 유명 휴양지에 수백만 달러의 별장을 사들였는데 이것을 최대 40개까지 사들였다 그래요. 아니 또 국내에도 거의 베리사유 궁전급의 별장을 포함해서 수개의 별장을 만들었고요. 뭐 최고급 와인, 케이크 이런 것들을 프랑스로부터 직접 공수해서 이런 쥐럴림이 있나 먹었다고 진짜. 하고 또 대통령이 이러면 그 아래 강요들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뭐 너무나 그렇죠. 당연하지 당연하죠. 않겠습니까? 누가 네. 청렴하려고 하겠습니까? 대통령 언제 대통령 눈 밖에 나와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해먹어야 돼요. 한몫 잡아야 그렇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뭐 그 밑에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뭐 당연히 극심했죠. 네. 뭐 나라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안 망하는 게 신기한 거죠. 네. 네. 이런 독재자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냐. 국민들도 참을 만큼 참을 수가 없었을 텐데. 그렇죠. 이제 보다 이 정도, 보다 이제. 네, 그럼요. 이 정도 되면 독재에 대해서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 생겨나고, 그죠. 굶어 죽으나 뭐 맞아 죽으나. 그러면 이제 동네 산적 같은 작은 반군들도 세력이 그렇죠. 커지게 커지죠. 되는 거죠. 네.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모부투의 강력한 탄압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의미하게 정권을 위협할 만한 수준으로 가지는 못하는 거죠. 네. 모부투 독재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는 거잖아요. 바로 냉전 시기 미소의 대결 구도에서 네. 독재라도 우리 편이면 도와주고 묵인하는 국제 정치 질서가 있었기 그렇군요. 때문입니다. 서방 입장에서 특히 미국 입장에서 자이르라는 아프리카의 정치적 교두보 또 구리와 코발트 등의 풍부한 천연 자원에 대한 이권 등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벌어지는 독재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한 인권 탄압과 폭력 이런 것들이 방치됐던 거죠. 그런데 이것도 변화가 생기긴 합니다. 네. 바로 1990년대 들어서 일어난 소련 붕괴와 냉전 체제의 종식이었습니다. 네.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형성되면서 이제 미국이 요 자이르와 모부투를 소련에 저항하는 아프리카의 교두보로 유지해야 될 이유가 많이 떨어진 거죠. 네. 이미 이제 소련이 망했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떨어졌고 여기다가 주요 광물 자원의 국제 가격 하락이 겹치면서 가뜩이나 나쁜 나라 사정이 더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서방이 국내의 인권 탄압과 독재를 간섭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모부투도 어느 정도 정치적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992년에서 1993년 사이에 다당제를 수용하고 작은 유화책을 내놓는 등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조금씩 균열이 가는 흐름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그러나 만만치 않았죠. 이 균열이 결정적인 붕괴로 이어지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뭘까요? 글쎄요. 바로 1994년의 르완다 내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는 와중에 바로 그 르완다 내전에 후투족들이 여기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나라 자체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내전이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정권 몰락을 불러오는 발화점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르완다의 내전과 자이르 콩고 민주공화국의 내전이 연결되네요. 거죠. 네. 네. 진짜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100년이라는 그러니까. 시간을 멀리 네. 레오폴드부터 그러니까 시작해가지고 레오폴드 2세부터 예. 짚어 내려온 거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콩고 민주공화국의 내전 이야기가 들어가는 네. 거죠. 네. 참네. 이제 만났습니다. 이제 100년의 네. 거슬러. 르완다와 콩고가 만난 거죠. 네. 이제 이제 뭐 다시 만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엄청난 제노사이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엄청난 제노사이드를 르완다에서? 그렇죠. 르완다에서 제노사이드를 저지르고 도망친
후투족 난민들의 상당수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루안다 내전 과정에서 투치족을 학살했던 정부군의 잔당이거나 또는 인테라 하무웨로 대표되는 민병대였거나 혹은 대통령의 경호대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루안다 국경을 접한 자이르 동부에 형성된 투치족 난민촌을 거점으로 군사 조직으로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후투족. 네, 여기 잘. 이 난민촌이 후투족 그렇지, 난민, 후투족이지. 난민촌을 네. 거점으로 있었던 지역을 군사 조직으로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자이르 동부라고 하면 르완다 입장에서는 서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국경지대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들은 이제 어쨌든 자이르 동부를 거점으로 해서 반군인 르완다 해방군을 조직하고 르완다 국경을 넘어서 새로 들어선 투치족의 카가메 정권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벌입니다. 루안다. 네. 네. 그러자 모부투 정권은 오랜 독재를 업고 등장한 카가메 정권이 자기 나라 국민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르완다 해방군을 지원하게 됩니다. 후투족 난민들이 만든 네. 이 르완다 해방군을 지원하는 거죠. 네. 카가메 정부군은 이들 반군에 맞서 자국 안에 있는 영토에서의 전투는 물론이고 자이르 동부 지역을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들의 근거지인 자이르 동부 지역으로 침투해서 후투족 반군에 대한 공격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콩고 안에 있는 투치족들도 루안다의 지원을 받아서 무장단체를 구성하고 후투족 난민들과 또 전투를 벌이는 거죠. 아이고 이게 그렇죠. 이렇게 루안다 네. 내전하고 콩고의 내전이 본격적으로. 연결되고 비화되는군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작은 세력으로만 존재하던 기존의 반모부투 반군, 소위 그러니까 조셉 대질의 카빌라로 이어지는 카빌라. 이 반모부투 반군까지 일어서게 되고 이내 이들은 르완다의 투치독들과 통합해서 본격적인 반정부 투쟁으로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르완다와 우간다의 지원하에 콩고 자이르 해방 민주 세력 동맹 AFDL로 재편되고 그리고 여기에 지도자는 그동안 간신히 명맥이나 유지했던 로랑 데지라 카빌라가 이 반군의 지도자가 됩니다. 아까 그 기억하라고 기억하라던 카빌라. 했던.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차 싶었던 모부투는 즉시 발을 뺍니다. 아, 우리가 이 후투족 반군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가는 더 큰 공격을 받겠구나. 그래서 그 거점인 난민촌을 폐쇄해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후투족 난민들을 그동안 이렇게 적당히 꼬시면서 르완다를 공격하게 만들도록 지원했다가 이제는 거꾸로 후투족 난민촌까지 폐쇄를 해버리는 거죠. 후투족 난민들은 다시 갈 길을 잃었고 이 과정에 수많은 후투족 난민들이 또 학살당하고 맙니다. 아이고. 모부투는 자이르 정부군에다가 후투족 반군 일부를 모아서 대항을 해보지만 르완다와 우간다의 전면적인 지원을 받는 AFDL 공세에 점차 수세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우간다요? 네. 루안다는 그렇다 치고 우간다는 왜 또 자이르를 공격하는 거예요? 네. 자이르를 거점으로 그동안 우간다 정부에 대항하던 반군들은 그동안 모부투가 지원하기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한 거죠. 우간다의 반군이. 네. 그러니까 늘 이 모부투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우간다 정부는 자이르가 내전에 휩싸이니까 모부투 정권 타도에 나선 거예요. 그렇구나. 네. 네. 이렇게 해서 1994년부터 본격화된 내전은 결국 97년 5월 17일 AFDL 반군의 킨샤샤 점령으로 종결이 되고 모부투는 자이르를 탈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날 자이르 국민들은 일제히 거리로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럴 만하죠. 네. 쫓아냈으니. 이제 자이르는 체게바라가 학을 뗐던 인물인 카빌라의 차지가 됩니다. 네. 바로 이것이 1차 콩고 전쟁입니다. 아니 모부투의 32년 독재가 이렇게 종결된 거는 뭐 그 자체 모순으로 언젠가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르완다의 내전으로 인한 후과가 매우 이렇게 볼 컸다. 수 있는 네. 거죠. 예. 그럼 모부투는 어떻게 그래서 됐어요? 이제 모부투는 쫓겨가서. 모로코로 전용기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 서방으로 망명을 하겠다라고 여러 나라에 운을 띄워놨는데 어떤 국가도 못 받아 이렇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모로코에서 계속 있다가 5개월 만인 1997년 9월 7일 67세의 나이로 모로코에서 전립선 암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병들어 죽었어요. 예, 그런데 모부투의 최후보다 더 끔찍했던 건 1차 콩고 전쟁에서 여지없이 벌어진 또 한 번의 학살과 난민 사태였습니다. 르완다에서 탈출했던 후투족들은 물론이고 자이르의 주민들 합해서 또 한 번 20만 명 이상이 이 콩고 1차 전쟁에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네. 르완다, 콩고 이제 고통이 좀 멈추나 싶었는데요. 그죠? 르완다는 일단 카가메 집권 이후로 그런 대로 안정을 좀 찾았다고 그렇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새로 들어선 자이르의 그 카빌라 정권, 콩고를 안정시켰는지 그거 궁금하고요. 1차 콩고 전쟁이라고 아까 하신 걸 보니까 2차 콩고 전쟁이 있었다는 있었다는 거죠. 얘기죠. 네. 네. 아이고 전쟁이 나네요 또. 두 번째 내전이 바로 시작됩니다. 세상에. 2차 콩고 전쟁이 1997년 카빌라의 신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벌어집니다. 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이 2003년까지 이어지지만 실제는 그 전쟁 후유증으로 지금도 내전이 계속되고 지금도요? 있다. 예. 오늘 또 콩고 내전에 대한 기사가 계속 외신을 장식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 내전은 2차 콩고 내전, 즉 1997년에 시작된 내전이 어떤 형태로 계속 지속되고 있다 여진이 이렇게 보시면 계속되고 돼요. 있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삶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진짜. 2차 콩고 전쟁은 또 얼마나 참혹하게 이어집니까? 네, 아이고. 정권을 로랑 데지레 카빌라가 잡았잖아요. 네. 이 카빌라는 1960년 콩고 내전 당시 파트리스 루문바를 지지하던 청년당 부사령관 출신이었어요. 이 사람은 모부투 집권 이후 탄자니아와 자이르를 오가면서 소규모지만 게릴라전을 오랜 기간 펼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다가 르완다 내전으로 혼란스러운 정세에서 르완다와 우간다의 지원을 받으면서 정권을 잡게 된 그쵸. 건데 네. 집권을 어쨌든 했고요. 결국에는 집권하면서 아프리카의 체게베라라는 찬사를 듣기도 했습니다. 진짜? 개발하는 학을 근데 띄었는데. 사람들이 다 정확히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게바라랑 함께 전투했던 그렇죠. 동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밖에서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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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외형적으로는 37년 그 오랜 세월 동안 혁명에 투신했고 성공했기 때문에 게바라를 연상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뭐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작 콩고 혁명을 위한 길에 만났던 체게바라는 이 사람을 술과 여자에 쩔어서 전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일기에 남긴 바가 있습니다. 집권 후에 카빌라는 나라 이름을 다시 자이르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돌리고 다시 되돌리고 민주 정부를 약속합니다. 그렇지만 약속을 파기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독재 권력을 휘두르기 왜 시작합니다.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네. 그리고는 이제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나라가 있잖아요. 네. 우간다와 르완다. 이 두 나라가 콩고의 광물 자원에 대한 이권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병력을 철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협조 관계를 파기합니다. 그러니까 르완다와 콩고는 너 정권 누구 때문에 잡았는데 그렇지. 뭐 이러면서 이제 당연히 큰 배신감을 느꼈겠죠. 이 두 나라는. 그래서 이제 이 배신감을 느낀 르완다는 카빌라가 콩고 민주공화국 내 후투족 반군을 통제할 능력도 없고 또 무엇보다도 콩고 동부 지역 그러니까 코발트, 구리 등의 천연 자원이 풍부한 이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병력 철수를 거부합니다. 안 네. 들어주는 거죠. 우간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내에 우간다 반군 문제와 또 역시 경제적인 욕심 때문에 이들도 병력 철수를 거부합니다. 여기에다가 우간다의 10배, 르완다의 100배가 되는 땅덩어리에 자원도 풍부한 콩고 민주공화국이 잘 나가면 그 옆에 작은 나라들이거든요. 자신들의 미래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도 한 것이죠. 우간다와 르완다는 카빌라 정권이 출범한 지 1년 만인 98년 도에 콩고 민주공화국에 대한 전면 침공 2차 아이고. 콩고 전쟁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분쟁이 끊임이 없네요. 이 없는 나라가. 나라네. 진짜 국민들은 살 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없겠는데요. 사실 이런 걸 모르잖아요. 아프리카의 콩고가 전혀 몰랐죠. 이게 네. 도대체 1960년부터 지금까지 전쟁터인 거죠. 그렇죠. 네. 아유.
국민들은 어떻게 삽니까? 2차 공고 전쟁 어떻게 되는지 2차 콩고 보여줘요. 전쟁은 네.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요. 아프리카의 세계 대전이라고 부를 만큼 수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또 각자의 입장이 달라서 전쟁 과정에 같은 편이었다가 서로 적대하기도 하는 등 그 경과가 꽤 복잡합니다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2차 콩고 전쟁의 교전국으로 참여한 나라들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하늘색이 콩고 민주공화국의 정부편 아니고요. 저기 진한 파란색이 역시 콩고 민주공화국의 정부편입니다. 그래서 저 푸른색은 비군사적 지원 그리고 파란색은 군사적 지원을 했던 나라들인데요. 초반 전세는 르완다, 우간다 연합군의 압도적 우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콩고 정부군은 사실상 모부투 이래 와해 상태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카빌라가 정권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원래 그의 군대였던 AFDL 반군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거죠. 네. 실제로 정권을 잡은 건 르완다와 우간다의 지원이 컸던 거지 그렇지. 실제 자기 군대가 엄청나게 컸던 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니까 초반 전세는 르완다와 우간다에게 압도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이런 속에서 전세가 그런데 콩고 민주공화국의 우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 이유는 네. 콩고 민주공화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던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지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에 나옵니다만 나미비아, 앙골라, 짐바브웨, 차드 등은 직접적으로 군사 병력을 파견해서 도와줬고 수단, 리비아 등은 무기 지원 등을 통해서 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콩고군이 전열을 정비하면서 다소 밀리던 이 자이루와 우간다의 연합군은 자이르 우간다 자이루 우간다의 우간다하고 르완다 연합군은 부룬디가 가세하면서 다시 반격을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전쟁은 일진일퇴의 공방이 지속되면서 콩고 민주공화국은 계속 전쟁이 되는 지역이 됩니다. 이게 아프리카의 세계대전으로 불린 이유는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같이 참여해서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난민과 학살 그리고 강간과 성폭력, 약탈, 기아 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개입에도 좀처럼 전쟁은 평행선을 달릴 뿐 해결이 되지 않았고요.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콩고 민주공화국의 정치권과 국민들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대통령한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협상해서 평화를 찾아야 됩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카빌라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네. 그러던 중에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생기면서 전쟁이 종결을 맞게 되는데요. 하나는 르완다와 우간다가 연합했었잖아요. 네. 이 두 나라의 사이가 틀어집니다. 원래는 이 같은 목적을 갖고 콩고를 손잡고 침략을 했는데 네. 우간다가 먼저 침략의 목적으로 세웠던 콩고 민주공화국의 혼란이 수습되었다고 어느 정도 수습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또 우간다 반군의 격퇴를 우리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명분으로 있었죠. 세웠는데 네.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었다. 그래요? 이렇게 판단하면서 일방적으로 정전 협정을 체결해 버려요. 우간다는 이렇게 되니까 함께 손잡고 침략했던 르완다 입장에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화가 나니까 르완다가 우간다를 공격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렇게 연합했던 세력이 분열하게 된 건데요, 결과적으로. 너무 웃긴다. 그러면서 콩고 민주공화국의 승기가 넘어옵니다. 네. 그런데 또 이것 이상으로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생기는데요. 르완다와 우간다가 분열하면서 승기를 잡았다며 전쟁을 끌고 간 로랑 데지레 카빌라 대통령. 이 사람은 2001년도에 암살당해서 사망합니다. 와. 네. 그래요. 이 데빌레가 암살당하면서 이 정권을 누군가가 인수를 했을 텐데 이 정권을 인수한 사람은 그동안 정부 안에서 전쟁 종결을 주장하던 그의 아들 조셉 카빌라였습니다. 아들이. 이 조셉 카빌라는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즉각적으로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에 나서고요. 2003년에 드디어 반군과 평화 협상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국가 간 전쟁이 아니라 반군과 정부군의 전쟁이었고 또 다른 나라들은 지원 세력이었기 때문에
반군과 평화협상을 체결한 거고요. 이로써 전쟁은 종결됩니다. 네. 다른 나라들도 전쟁을 계속 뭐 지속할 이유는 없죠. 그렇죠. 전쟁을 고집한다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적으로 돌리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렇게 해서 98년도에 시작된 전쟁이 5년 만인 2003년도에 종결됩니다. 아, 이제 그렇군요. 끝났나 보다. 이제 진짜 끝났나요? 네. 아니 생각해 보면 1960년에 독립하고 나서 2003년까지 사실 43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한시도 나라가 평안한 날이 없었던 거잖아요. 음. 그 사이에 숱한 사람이 죽고 독재 정권에 의해서 막 인권 유린 당하고 도대체 거기서 살 수가 없었고 부정부패로 민생이 완전히 파탄난 그 세월이 43년인 그런 거잖아요. 거죠. 예. 징글징글한. 참으로 참혹한 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1, 2차 콩고 내전을 거치면서 진짜 지옥을 경험했던 거죠. 전쟁 추정 사망자가 대략 54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휴. 실제 전쟁 사망자는 35명이고 나머지는 이 35만. 전쟁의 과정에서 네. 응. 영양실조, 질병 등으로 사망한 숫자 그리고 민간인들인 거죠. 아이고. 전쟁이 나면 보통 군인보다 민간인이 훨씬 더 고통을 그렇죠. 겪고 훨씬 맞아요. 더 많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네, 네. 이 전쟁은 결과적으로 베트남전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더욱더 끔찍한 것은 그 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전쟁 범죄였습니다. 강간, 약탈, 학살 등 아, 온갖 끔찍해. 범죄들이 저질러졌고요. 이 전쟁으로 수많은 난민들이 이웃 나라로 또는 그보다 더 먼 나라로 난민이 되어 떠나야 했습니다. 아이고, 네. 난민 얘기, 콩고 난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네. 곁에도 익숙한 콩고 난민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가끔 TV에 나오는 콩고 방송인 화면에 나오는데요. 저기 저 밑에 있는 저 조나단. 네, 조나단. 그래서 어머나. 우리가 조나단을 콩고 왕자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네. 콩고 작은 부족 국가의 왕족 출신입니다. 위에 있는 게 그래요? 아버지인데요. 저 아버지. 아버지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많은 사람이 읽은 책인데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을 쓴 용비토나 광주대 교수의 아들입니다. 조나단이. 예. 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텔레비에서 보는 저 사람도 콩고 난민의 후예인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콩고가 아주 먼 나라에 있지만 우리도 어쨌든 난민이 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도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콩고의 고통은 끝없이 이어졌지만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까 이제 2003년에 다 끝났나 했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요? 네. 네. 안 끝났단 얘기예요. 네, 아직도 안 끝난 거고요. 듣기만 해도 고통스러워요. 지금 현재 이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여전히 크고 작은 내전이 진행 중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내전이 진행되는 곳이 바로 콩고하고 수단입니다. 끝나지 않는 콩고 내전 그 마지막 얘기를 이제부터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1차와 2차에 걸친 콩고 전쟁은 끝났지만 워낙에 이제 이게 복잡한 구도 속에서 치러졌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까지 참여하는 국제전까지 됐고 또 승리를 위해서 각 지역별 민족들이 자신들의 자위를 위하거나 혹은 정부군이나 반군 편을 들면서 무장단체화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치러진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쟁은 끝났지만 작은 단위의 무장단체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콩고 곳곳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죠. 네. 특히 이런 무장단체들은 콩고 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네. 콩고 동부, 르완다 입장에선 서부. 그 이유가 뭐냐면 콩고의 동부는 이 콩고의 수도가 킨샤샤인데 네. 킨샤샤는 콩고의 서쪽 끝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행정 관장력이 군사력이나 그렇지. 거리가 멀면. 행정력의 관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서쪽 끝에 있어요. 그러네. 나라의 가장 서쪽에. 중간에 게다가- 안 하고 그랬어. 게다가 콩고에 천연자원이 많은데 이 천연자원은 또 동부에 집중돼 있어요. 구리, 코발트. 예, 그러니까 이 나라의 힘이 덜 미치는 곳에 중요한 중요한, 이 보물들이 숨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르완다나 이 외국에 게다가 무장까지 하고 있는 세력들이 무언가 욕심을 낼 만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르완다는 여전히 투치족 무장 세력을 지원하면서 이 콩고 동부의 광물 자원을 빼들려서 자신들의 주요한
국제 교역 상품으로 만듭니다. 도둑놈이네. 그렇죠. 네. 남의 나라 거를. 르완다의 주요 수출 품목 중에 하나가 코발트인데요. 공식적으로 잡히는 게 그 코발트는 자기 나라 게 아닌 거예요. 네. 도둑놈이네. 진짜. 이게 이제 가능한 상황인 거고요. 국가가 이럴 수 있어요? 진짜 한편 어이가 없네. 콩고의 근거지를 틀었던 르완다의 후투족 들도 여전히 무장을 하고 있어요. 이들도 필요하면 또 투치족과 격돌하면서 여기에 있는 광물 자원을 통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거예요. 도둑놈이네. 얘네들이 이제 난민으로 갔다 거기서 무장 단체가 된 원래 이제 그 외에 이제 크고 작은 규모의 뭐 산적 같은 이런 작은 무장 단체들까지도 이런 광물 자원을 점유해서 밀무역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동부를 중심으로 한 무장 단체는 때로는 정부군과도 싸우지만 때로는 무장 단체들끼리 후투족, 투치족끼리 싸우고요. 그러니까 이 단체들끼리도 전투를 벌이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내전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전이 2003년부터 오늘날 2025년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코발트와 구리 등의 광산 그렇죠. 이 물질이 많아서 네, 여기에 그렇습니다.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요. 욕심을 내서 그런. 이 과정이 좀 매우 복잡한데 이 복잡한 과정은 우리 양 위원장님이 네, 제가 뭐 마지막 과정은 좀 설명드릴게요. 네. 현재 상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가장 최근에 콩고 내전 소식을 전한 한겨레 신문 기사는요.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 지금 대통령은 조셉 카벨라에 이은 펠릭스 치세케티가 맡고 있는데요. 이 정부가 미국에 광물을 줄 테니 군사 지원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라는 기사가 한겨레 신문에 올라왔습니다. 그 배경은 왜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 그 배경이 이렇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펠릭스 치세케티 현 공고 정부가 미국의 군사 지원을 요구한 이유 콩고 정부가 미국에 손을 내민 것은 현재 동부 지역을 거점으로 한 투치족 반군 M23이 북동부의 최대 도시 고마를 점령한 데 이어 남동부의 북하부까지 점령하면서 동부 지역 대부분이 반군의 손에 넘어가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광물과 미국의 군사 지원을 맞바꾸겠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서한입니다. 네. 두 번째,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대가로 광물 협정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미국이 구미가 당길 만한 제안을 하게 된 거죠. 특히 히토류가 중요한 거니까. 콩고의 세 번째, 콩고의 광물 자원 중 미국으로서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는 것은 코발트 전 세계 생산량의 80%가 여기 콩고 동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진짜 아깝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야 우리 이거 군사 지원해 주면 요거 해줄게. 대신에 너의 군사 지원을 통해서 지금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반군을 제압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을 보낸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여기가 정치가 안정되어 있다면 이 80%에 달하는 그럼요. 코발트를 가지고 얼마나 부유하게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아직도 콩고는 내전 중이다. 네. 네. 그 중심은 M23이 투치족 반군이다. 네. 네. 그리고 콩고의 동부는 자원의 보고이다. 그리고 콩고 정부는 미국의 힘을 빌어서 반군과의 내전을 승리하려는 계획을 그렇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뭐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요. 잘 정리하셨는데 제가 좀 살을 붙이면 여기 M23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쵸.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면 2003년에 조셉 카빌라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도 동부에서는 온갖 무장 단체들이 남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중에서 가장 크고 강했던 조직이 르완다 투치족의 지원을 받는 인민방위 전국 평의회라는 투치족 반군 조직이었어요. 네. 이들은 광물 자원에 대한 욕심을 계속 부리고 있는 르완다의 지원을 받으면서 조셉 카빌라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줄기차게 조셉 카빌라 정권에 대항을 해왔던 거죠. 그렇게 계속 이 정부군과 내전을 벌이던 콩고 정부와 인민방위 전국 평의회는 2009년 3월 23일 날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2003년 이후에 6년 동안 전쟁을 치르다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 내용은 반군 조직이었던 CNDP를 정부가 콩고의 군대로
수용하겠다. 자격을 주겠다. 이제 콩고에 정식 군대로 수용하고 그리고 너네 조직은 또 하나의 정당으로 인정해서 국정 운영을 이제 앞으로 같이 해나가자. 이게 협상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합의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협상은 이렇게 했는데 막상 정부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여론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콩고 국민들에겐 르완다에 대한 반감이 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광물 자원을 갖고 계속 그치, 여기 들어가지고 도둑질했고. 두 번째 그 2003년부터 9년까지 CNDP 르완다의 지지를 받았던 지원을 받았던 이 반군이 학살 행위가 엄청 컸기 때문에 이 그랬구나. 분노가 국민들에게 쫙 퍼져 있었어요. 근데 저것들을 정치 세력으로 인정한다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저들을 우리의 군대로 받아들인다고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되면서 사실 이 협상이 유야무야 돼버립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활동을 중단했던 CNDP가 이거 약속 안 지키면 안 되지 새끼들아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조직 이름이 M23인 이유는 평화협정을 체결했던 3월 23일을 기억하라라는 뜻에서 23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M23이라고. 마치 23이구나. 네. 네. 그래서 마치. M23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편성되고 그때부터 또 내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잠깐 전투가 소강 상태도 된 적이 있지만 그렇게 시작된 내전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 M23의 공세가 강화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도시인 고마를 점령하기도 하고 저 고마라는 데가 저기입니다. 고마를 점령하기도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으니까 이를 타개하고자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가 미국에 손을 벌리고 있는 거다. 세상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반군이 도시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계속 그 어떤 변화 양상을 지켜봐야 될 테고. 아니 근데 이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여전히 그 지옥 같은 상황을 견뎌야 하는 건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이잖아요. 네. 죽어야 되고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너무 안타깝네요. 네. 뭐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콩고 전쟁 혹은 콩고 내전은 1960년 독립을 기점으로 하면 65년간이고요. 아이고 그러네. 르완다 내전 이후 격화된 95년을 기점으로 보면 30년째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일생 동안 자기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인 그러네.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계속 늙어 그러니까 원래 세상이 이런 건가 이제 이렇게 정말 여겨지는 너무 사람도 있을 안타깝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쟁이 초기에는 종족 문제, 특히 투치와 후투의 분쟁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최근의 내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 것은 풍부한 광물 자원인 거죠. 바로 이 콩고의 엄청난 광물 자원에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고 있는 양상이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콩고에는 광물 자원이 많은데 그 규모가 24조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3천조 원. 이게 뭐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청 많다. 감각이 안 논다 네. 진짜. 코발트, 주석, 텅스텐, 금 뭐 이런 게 이제 이 분쟁의 주요 대상이 되는 광물인데요. 아휴. 특히 코발트는 최근에 이 말이 많은 히토류 광물이에요. 예. 이 지역의 가치가 더 높아진 거예요, 최근에. 그 긴 세월 동안 분쟁이 멈추지 않은 것은 동부에 인접한 주변국들, 그러니까 르완다, 너무 안타깝다. 부룬디나 우간다 등이 이곳의 반군들을 지원하고 그걸 통해서 사실상 자신들의 땅처럼 광물을 수탈하고 자기들의 수출품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이가 없다. 반대로 콩고 민주공화국을 지원하고 있는 앙골라나 남수단, 짐바브웨 같은 나라들은 순수한 형제에 의해서 그랬겠냐. 이들 또한 자원에 대한 욕심이 그 바닥에는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주변국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부터 그저 도적대 같은 소규모의 무장단체까지 이렇게 군웅이 활거하는 거의 뭐 이거는 뭐 서부 개척 시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16국 시대. 네. 아무튼 현재 어림잡아 파악하고 있는 무장단체가 무려 120개라고 합니다. 이거는 거의 먹을 것에 앉아 있는 파리떼 같은 그런 형국이네요. 거네요. 그러네. 네.
아유, 이게 무슨 특별한 이슈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이게 모두 불나방처럼 자원을 찾아서 몰려든 형국이면 이게 쉽게 이 전쟁이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불길한 예감? 그렇죠. 네, 네. 그런 게 있네요. 그리고 M23이 최근에 부쩍 공세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 세력이 확장된다는 건 그 뒤에 있는 르완다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나라가 또 가만두지 않을 거고 또 어. 국제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여지가 있죠. 좀 있는 거네요.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콩고 3차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너무 2차 전쟁과 같은 국제전은 3차 전쟁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아이고. 콩고 내전이 어려운 지점이 바로 이제 이런 점이죠. 최근에 이제 관련국 즉 콩고의 동부와 남부에 인접한 9개국 정상회의에서 콩고 안정화를 놓고 논의하고 외국군 철수와 콩고의 주권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착했지만 사실은 동상이몽이죠. 최근 이제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신이 평화의 사절인 것처럼 위세를 떠는 트럼프도 제가 보기에는 콩고에 대해서는 최근에 관심을 표명한 바가 있거든요. 과연 이 문제에 미국이 개입할까도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필요로 하는 히토류 광물의 보고는 있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우크라이나하고 팔레스타인 중국 문제에 대한 가닥이 좀 잡히면 또 덤벼들 것 같다. 요즘 근데 좀 가닥 잡히고 있지 않나요? 그런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가닥 잡히고 있고 어찌가. 이게 잡히면 뭐 그런 측면에서 덤벼들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지만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에는 현재 콩고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해요. 외신이 계속 두르는 거에 의하면 최근 전투 과정에서 수천 명이 죽었고 그 시신들이 그대로 길거리에 방치되고 있고 전염병이 번지고 기아가 겹치면서 수십만의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이고. 것이 외신을 통해서 두르고 있습니다. 또 아주 안타까운 소식은 최근에 다시 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그 발생 지점이 콩고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뉴스가 계속 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 500여 명 이상이 전염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병의 치사율이 80%이기 때문에 민주 콩고 주민들은 정말 이래저래 참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전쟁에다 전염병까지 이들에 대한 인권 보호와 지원이 참 시급한 상황입니다만 국제사회의 지원은 여전히 좀 부족한 상태죠. 네. 네, 그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해서는 한 가지 언급하고 가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이후에 세계 곳곳에서 미국이 기존에 있었던 지원 기금을 중단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죠. 네, 트럼프가 미국의 국제 지원 기관인 USAID라고 하는 이 조직이 있는데 미국 국제개발처라는 조직이거든요. 네. 여기를 해체 수준으로 만들면서 세계의 여러 가난한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고 있어요. 23년도에 이 기금의 6번째 수혜자였습니다. 콩고가. 네. 9억 3,600만 달러를 미국이 지원했다고 하거든요. 네. 우리 돈으로 1조 3,400억 원입니다. 그랬는데 이 돈이 이제 끊길 상황인 것이죠. 저런. 그러니까 참고로 가장 미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던 나라는 우크라이나였고 160억 달러였습니다. 23조 원. 또 이제 미국의 트럼프의 등장은 세계의 분쟁 지역의 위험을 심각하게 할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가 분담금 납부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최근 유엔은 분쟁 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유엔 평화유지군을 철수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1만 4천 명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미치겠다. 그러니까 전체 평화유지군의 4분의 1이 되는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유엔의 평화유지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들은 콩고를 비롯해서 남수단, 레바논, 코소보, 중앙아프리카, 서사하라와 같은 11개 지역의 평화유지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분쟁 지역들이네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 뭐 최근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이 거론되었는데 이렇게 기금, 국제 연대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연간 예산이 680억 달러예요. 1년에 미국이 세계의 지원 기금으로 내놓는 돈이 96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728조로 지금 의회에 제출돼 있는데 국회에 10%를 넘어가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좋은 나라인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따지고 보면. 세계를 예. 유지해 나가는 데 그런데 있어서의 이제 그걸 모두 포기한 거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면서 노벨 평화상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네. 어디 분쟁 지역 한두 군데 해결된다고 해서 이게 무슨 평화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더 문제는 트럼프가 안 됐는데 그걸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의 민주주의 파괴도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의 극우 세력과 연대하며 미국에게 베네수엘라를 공격해달라고 요청하고 거기다가 수상의 첫 일성이 영광을 트럼프에게 돌리겠다고 하는 베네수엘라의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게 수상했다는 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마차도. 저기 지금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의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참 트럼프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언급하고 안 갈 수가 없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세계 지원기금 중단에 대한 비판 동의하는데 미국에 대해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자격이 있나 싶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네. 세계 10위권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은 정말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우리나라의 2024년 작년도 공적개발원조 ODA는 국민 총소득 대비 0.21입니다. OECD 평균의 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 비율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0.15 수준이었고요. 금액으로는 우리가 대략 39억 달러입니다. 금액으로 비교하는 게 좋겠네요. 미국이 아까 얘기한 대로 680억 달러, 독일이 324억 달러, 일본이 168억 달러인 걸 감안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일본 얘기를 하니까 확 와닿네요. 네. 부끄러운 수준이죠. 그러네요. 진짜 한국 전쟁 겪고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지원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국제 원조를 많이 받았던 나라로서 좀 더 이제 책임 있는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긴 하겠어요. 네. 한국 전쟁 얘기를 하게 되니까 우리도 학살이나 파괴, 피난, 기아 뭐 그 참혹했던 역사가 있는 건데요. 우리는 3년이지만 사실 콩고는 막 30년이 아니라 60년의 세월이니까요.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 콩고인들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요. 다시금 이런 이제 아프리카의 참혹한 역사를 만든 그런 근원적인 뿌리가 어떤 제국주의의 야망과 폭력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콩고 내전은 이제 여기서 정리가 되는 거죠? 네. 자, 아프리카의 내전을 그동안 우리가 로디지아로부터 시작해서 네. 앙골라, 모잠비크, 르완다, 부룬디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까지 살펴봤어요. 진짜 너무 많네요. 네. 네. 자, 우리가 또 얘기하기로 한 내전이 수단 내전이에요. 그죠? 네.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아프리카 얘기는 언제까지 하게 될지 그 우리 에피소드 얘기를 좀 그렇죠. 해주시죠. 네. 근데 우선 제가 좀 후회가 되는 게요. 네. 아프리카의 다른 역사를 다룰 걸 공연히 내전을 다루었나 싶습니다. 끝나지 근데, 않는 그래서 내전이라서. 아프리카에 대한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봐야 되겠다 인식을 이런 거였는데 내전을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저 어두운 문제들을 얘기하게 돼서 좀 아쉽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것도 오늘 엄연히 아프리카의 모습이고 또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루문바가 그렸던 세상, 수백 년의 압제를 벗고 새로운 자주국가를 염원했던 그의 소망이 언제 이루어질지 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음 시간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수단 내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8부를 끝으로 일단 아프리카 이야기는 잠시 멈추고 다른 에피소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끝난 게 아니고 잠시 그럼요. 멈추고. 아프리카에 네.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까? 어쨌든 8부로 다음 날 끝나네요. 네, 다음 기회에 다시 아프리카 이야기를 조금 더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다루고 싶었지만 못 다룬 이야기들. 아프리카의 혁명과 열전. 독립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독립국가의 꿈을 버리지 못하는 서사하라를 비롯한 미인정 독립국가 이야기. 네. 아프리카의 민주화 투쟁 이야기. 아프리카의 여성들 이야기 등등 하고 싶은 네. 이야기가 많았지만 네. 계속 아프리카 이야기만은 할 수 없어서 다음 8부로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얘기가 진짜 끝이 없네요. 그럼요. 네, 하려고 작정하면 진짜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요. 그런 서사가 왜 없겠어요? 어쨌든 다음 시간 아프리카의 마지막 방송도 많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누가 파트리스 루문바를 죽였는가? 이 제목으로 책을 쓴 에마누엘 제라르는 루문바 살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에가서 크리스티의 오리엔트 특급 살인을 소환합니다. 에르큘 푸아르 경감이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는 용의선상에 올랐던 12명 모두의 공모살인이었음을 밝혔듯이 루문바를 죽인 것은 마지막 순간 그의 머리에 총구를 가져간 촌배만이 살인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미국, 벨기에, 프랑스, 유엔, 그리고 이에 기생한 사람들의 카르텔이 이심전심으로 공모하고 철저하게 협력한 살인이라고 말입니다. 콩고의 미래를, 아프리카의 다른 미래를 죽인 것은 바로 강대국의 제국주의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세계를 돌아봅니다. 긴 시간이 흘렀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또 다른 공모에 의한 루문바의 죽음을 여기저기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공모와 침묵이 아닌 연대와 공존의 세상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